시작할까요? 네. 네. 음, 손가락은 왜 5개를? 어느 날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러 마리 돼지 새끼들이 그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저 벽에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 뭐 가화만사성 뭐 이렇게 이제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었죠. 근데 돼지 발을 보니까 돼지는 발톱이 2개예요. 어? 사람은 5개인데 돼지는 왜 2개일까? 그러고 보니까 말도 2개고 뭐 응?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염소도 2개고 뭐 응? 5개인 애들은 보니까 사람, 고양이, 호랑이, 뭐, 원숭이, 예, 이런 애들이고, 새는 또 3개고, 응? 저게 어떤 이치일까? 같은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놈은 2개고, 어느 놈은 3개고, 어느 놈은 5개고, 그런 일이 왜 생길까? 그러면 손가락은 무엇이 반영된 걸까? 외부의 인력이 반응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같은 인력권 안에 사는데 왜 개는 2개고 인간은 5개야? 그래서 이제 그걸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론이 나왔는데 손가락은 뇌신경이 확장된 것이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갈비뼈를 타고 도는 가슴신경, 여러 가지 말초신경이 있는데, 어, 이게 전부가 다, 이 중추신경에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 예, 이제 신경을 이룬 것이고, 특히 이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 목신경에서부터 이제 손가락으로 뻗어오는데 이거는 뇌신경이 확장된 것이구나. 그래서 뇌신경의 어떤 구조가 손가락의 이와 같은 형태를 다르게 했는가 이제 이것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손가락이 2개인 동물들은 척핵 기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달리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동작이 부드럽지가 않아. 달리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사뿐사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걔들, 곧 신경으로는 적택이라는 이제 신경이 이제 주가 돼서 손가락이 된 애들이고 인간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5개인 것은 어, 이 피질이라는 신경이 분화돼서 5개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세하고 부드러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이제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그 적핵 기반, 피질 기반이 이제 운동 양상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나머지 이제 보조신경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가 나타나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3차 신경 중에서 4개의 신경액이 전체적으로 손가락에 작용한 그런 이제 결과고, 어,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애들은 2개의 신경이 3차 신경 중에서 적용된 애다. 그래서 3차 신경 2개와 이제 적핵이라는 신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가락 2개가 나타났고, 적핵, 피질, 그리고 3차 신경 4개가 작용을 해서 손가락 5개인 이제 인간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 각각의 손가락이 뇌에는 어떤 영역에 해당되고, 몸의 그런 그 장부나 근골격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해당이 될까? 그거를 이제 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마디를 굴곡할 때 몸에서 반응하는 부위, 그리고 머리에서 반응하는 부위, 또 각각의 손가락을 놓고서 안이비설신이가 반응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 여행을 4년을 했어요. 내 몸을 놓고 움직임과 몸의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이제 부위를 관찰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도를 만들었죠. 엄지손가락은 어느 영역에 배속되고, 중추신경으로는 어디, 말초신경으로는 어디, 근골격으로는 어디, 장부로는 어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도식화해서 이제 지도화를 만들고, 그 중에서 또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가 연관되는 영역, 둘째 마디가 연관되는 영역, 뭐 살갗을 놓고서는 피부 쪽에서 어느 부위가 엄지손가락과 연관되느냐, 또 어느 부위가 검지손가락과 연관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4년 만에 그 지도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행방편으로 삼아서 운동 수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내 몸이 그냥 육체라는 이것이 아니고, 몸은 안테나다. 음. 인간인 내가 육도윤회계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안테나가 내 몸에 심어져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몸 안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몸의 안테나를 통해서 저 천상계, 지옥계, 아수라계, 아기계, 축생계, 이 세계를 갖다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식력을 갖게 됐죠. 몸 내부에서는 세포의 일에서부터 기생충의 일에서부터 바이러스 일에서부터 세포 생리작용까지를 다 볼 수 있게 되고,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이제 인식 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009년도부터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그래도 신경학이나 근골격학에 대해서 배우니까, 해부학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데, 일반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는 의학 용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음, 저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 개념화 시켰는데, 그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의학 용어들을 알게 됐어요. 아, 이건 이렇게 부르는구나. 저건 저렇게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진단 체계로 이제 만들어서 신경진단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재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파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총정리를 하고 이제 그걸 책으로 펴냈죠. 그게 이제 본재의학 원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상관, 일상관, 능연, 그리고 지상관, 여기에 쓰는 이 수인법은 그 부위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요 엄지, 검지가 맞닿은 요 자리, 요게 이제 가슴으로 하면 요게 중심자리예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서 보면 중뇌라는 영역에서 시각경로, 눈의 시각경로를 최대한 수축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근의 인식이 용이해지도록 보는 작용이 이제 수축, 우리 돋보기를 보고 볼 때 눈이 좋은 사람이 돋보기 있으면 더 안 보이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시각신경을 수축시켜가지고 그 상태에서 보는 인식이 이제 끊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꼬리뼈 영역으로 가면 천골신경하고 고관절 신경을 수축시켜가지고 긴장을 유지시켜줘요. 예.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에서부터 하체 뼈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제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크게 나누어서 머리, 몸통, 꼬리뼈 영역으로 보면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이거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장부 영역, 피부 영역, 근육 영역, 이제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마음을 둘 때, 가슴에다 마음을 둘 때, 꼬리뼈에다 마음을 둘 때, 그 부위를 인식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세포와 세포의 간격까지 느낄 수 있어요. 예. 세포 간격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너무 멀어졌는가? 아니면 너무 좁아졌는가? 이런 것까지 느낄 수가 있어. 예. 하나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그 세포가 거대한 호수예요. 한 개의 세포가.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꼭
용암에서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듯이, 시뻘건 그 열기들이 확 일어났다가 또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 호수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호수의 표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기임이나 열기 같은 것들이 바람에 따라서 막 휘몰이치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게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저는 부처님께서 수인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부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법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경전에서도 그런 거는 보질 못했고, 다만 이제 밀교 경전에서 이런 이제 수인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루는 걸 보고, 밀교 쪽에서는 뭔가 이 수인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계가 있었겠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만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손가락 모양으로 72가지 동작을 이제 정형화를 시켰고, 72가지 동작에 따라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영역과 장부 영역, 이제 근골격 영역에 해당 부위를 이제 도식화하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완성을 했고, 그 나중에 몇 년 전에 태진 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니, 스님, 제가 스님 뇌척수로 운동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스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전 파일을 이제 본인이 번역해갖고 보내줬어. 이제 그 경전 제목이 선비요법경이에요. 전 그 경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념처관 수행이 신념처관, 수념처관, 심념처관, 법념처관인데, 그 중에서 신념처관 수행이 이 제가 말하는 뇌척수로 운동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법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논해 놓으셨는데, 엄지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살갗의 그 표상을 관찰하면서 점차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몸 전체를 훑고서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등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발뒤꿈치로 내려가는 이걸 개념법이라 그랬어. 개념법. 방법을 갖다 설해 놓으셨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는 회원들한테 그 훈련을 시켰는데, 물론 뭐 쉽진 않아요.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미 이제 그것을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그 공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부처님이 그 경전에서 우리 몸에 기생충이 몇 개가 있는지 기생충 개수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기생충의 크기, 기생충의 개수, 기생충들도 군대처럼 살아가는데 한 집단이 뭐 호를 이루고 뭐 뭐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뭐 40 몇 개의 집단이 있고 우리 몸 전체에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대단하죠. 그런 법들이 이미 경전체계 안에 있었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손가락이 왜 5개일까에 의문이 가서, 돼지는 2개고 사람은 5개구나. 그 차이가 뭔가, 이거를 궁리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그 원리와 운동 이치를 갖다가 깨달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 뭐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 안 하지. 예, 음, 지금이라도 그 수행법들은 잘 복원이 돼서 뒷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어. 그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오는 깨달음의 성취와 그것이 병행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의 깨달음의 성취는 이것은 천양지차다. 밀교의 수행체계를 그 들여다보니 밀교의 그 수행은 크게 4분야로 나누어져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현교 수행을 하면서 삼관 삼해탈 삼무상이라는 지관 위주의 수행을 이제 정통 수행으로 삼았지만 밀교 수행은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밀교 수행은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수인, 그 다음에 발성, 그 다음에 관법.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4가지 방법이 단법이라는 동법계 수행을 목표로 해서 우리 몸 안에 단을 세우는 이제 그 방법인데 거기에 이 4가지 기법이 쓰인다. 그러니까 어떤 호흡으로 어떤 모양의 수인으로 어떤 발성으로 어떻게 관을 행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이 보살님을 모시는 자리예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시는 자리인데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세워진다. 그렇게 해서 이 단이 세워지면 부처님과 보살님을 내 몸 안에 모셔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 부처님이 와서 나를 가르쳐. 어? 보현보살이 와서 나를 가르쳐. 그게 동법계 수행이에요. 법이 끊어지고 말법 시대가 됐는데 이 동법계 수행을 할 줄 알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직접 내 안에 임해서 가르침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호흡법과 수인법과 발성법과 관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낮에 했던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은 관법이죠. 이거는 삼관, 삼해탈법 이렇게 얘기해요. 삼관법, 삼해탈법. 요것이 이제 지금 수상관, 일상관, 지상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이죠. 발성, 음자 발성했죠, 그죠? 수인, 손가락 모양 다 바꾸면서 했지, 그죠? 예. 호흡, 미심 나선 호흡 했죠. 이 격식에 갖추어서 행해지는 수행은 이것이 배제된 상태로 행해지는 수행과 비교해서 그 성취 정도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미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셨어. 이 차이를. 무념, 무심, 능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것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쉬워. 그리고 이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다. 뭐 본성은 말로 할 수 없다. 뭐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생명의 바탕인데 내가 생명이고 내 생명의 바탕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뭐야? 그게 허상이야? 꿈이야? 어?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체계를 가지고 결국에는 견성오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거기까지를 나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대승에서 쓰는 수행 체계는 삼관, 삼해탈, 삼무상이라는 수행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삼관은 중관, 공관, 하관이고 삼해탈은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이고 삼무상은 중무상, 공무상, 가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살도 수행체계야. 그리고 요 삼관과 삼해탈은 요것은 이제 그 생멸수행 체계예요. 그래서 요 법을 통해서 이제 아라한에 도달하고 아라한에 도달한 사람이 이제 진여 출가를 통해서 아라한이 이 보살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생멸수행과 진여수행, 보살도를 이제 진여수행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대승정법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수행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요지는 이제 지신론에서 지와 관, 예? 지관 체계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지관법이 이제 중간에 중국 불교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선법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처음에 조사선은 그러니까 달마에서부터 육조 해능까지의 조사선, 이 조사선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의식, 감정, 의지에 있던 이 각성을 본성의 정멸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인식의 전환. 유상에 머물렀던 각성을 갖다가 본성의 정멸상으로 전환시키는 깨달음. 이것을 일초직입 열애지라 그러고, 이것을 조사문에 들어왔다 그러고, 어, 이것을 활연개호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육조해능 이후에 청원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인식의 전환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청원 행사는 처음 육조 해능을 만나고 다음에 30년 뒤에 육조 해능을 만나거든요. 그 30년 뒤에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청원 행사는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중국 선불교에서 이 무명이라는 걸 놓고 자시무명과 미시무명이라는 표현을 쓴 유일한 스님이에요. 본래 부처였는데 중생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본래 부처인데 어디서 어떻게 중생이 나왔습니까? 어. 자시무명으로부터 중생이 나왔고 중생이 불성을 잃어버린 것이 곧 미시무명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선무명이라 그러고 이것을 후무명이라 그래요. 무명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를 정확히 들여다본 유일한 선지식. 그게 청원 행사예요. 이 사람은 본성이라는 이 구조를 놓고
우리가 일상에 이제 정상, 적상, 이걸 이제 견성이라 그랬잖아요. 견성오도를 한 이후에 이 정멸상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어. 그래서 정멸상을 인식한 다음에 육조해능을 찾았는데 육조해능이 어디서 온 물건인고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한 물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정멸상을 한 물건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30년을 참고해서 정멸상을 들여다본 다음에는 본성을 이루는 요 적상, 정상, 정멸상의 구조에서 어떻게 무명이 출현하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봤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그 무명이 출현하는 그 단계를 자시무명 단계와 미시무명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이거는 참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그 저서를 남겼어요. 저는 이 자신무명을 이제 제 방식대로 이 선무명, 후무명이라고 불렀는데 청원행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 구조에서 어떻게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지를 본 거예요. 청원행사는. 그거를 본 사람만이 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본성의 공안돼서 어떻게 천지 만물이 생겨났느냐. 다행스럽게 현대 과학은 이 본성의 구조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바탕사상을 갖고 있다.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린 이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 그 네 가지 변화 중에서 제로값을 빼놓고 그 세 가지 변화가 결국에는 이 정멸상의 간극 공간에서 적상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파동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무명의 그 씨앗이 생겨난다. 각성이 스스로를 망각한 것이 무명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각성이 이 본성을 망각한 것이 무명이에요. 근데 본성을 주시할 수 있으면서도 본성 아닌 것을 주시하는 것이 자시무명이야. 각성이 본성을 주시할 수 있는데도 본성 아닌 것을 주시했을 때 그 본성 아닌 것이 뭐냐? 곧 묘유예요, 묘유. 이 묘유가 뭐냐? 비상, 비비상이고, 이것이 곧 밝은 성품이라는 에너지야. 생명에너지. 각성이 이 밝은 성품이라는 생명에너지를 주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본성을 주시하는 것을 놔버려요. 이거를 자시무명이라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중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중생은 아예 본성을 망각해버려. 이거를 미시무명이라 그래요. 청원 행사는 이걸 정확히 들여다봤다.
30년을 이거를 붙들고 대사를 했으면 능히 저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수행 체계들이 청원 행사, 뭐 남전보원, 뭐 이때로 쭉 내려오다가 대해종고나 원호급근이라는 이제 그 시대에서 끊어져요. 이 인식의 전환으로 본성의 정멸상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그 법이 끊어지고 그 뒤로 대신 무엇이 대두되냐면 공안선이라는 화두선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 선지식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과정을 이제 스토리화해서 그걸 가지고 깨달음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이 대두된 것은 이 근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정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이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공안선과 화두선을 조사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실질적인 조사선은 이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해탈도의 그 진위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견성오도도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이후로 쭉 여러 선지식들이 났지만,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문 일이 돼버렸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나홍 화상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나홍 이후에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의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그 수행의 근거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데, 그 수행의 근거는 미타 16관이죠. 반무량수경의 미타 16관이고, 그 수행의 방법은 지금까지 지상관까지는 상관법과 삼해탈법이 쓰여졌어요. 뒤로 갈수록 삼무상법과 이 단법 수행이 쓰여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정토 수행 체계 안에서는 현교 수행 체계와 밀교 수행 체계 이런 것들이 소승 대성 수행이 다 같이 이렇게 거물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수행을 시켜보면 스님들은 더 어려워. 처음 배워놓은 사람들이 우리 더 잘해. 처음부터 배우니까. 왜 그러냐면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 시작한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어떤 수행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 짬짬이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낮에 수련하시면서 뭐 또 법회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할 사람은 요거 갖고 가서 질문. 없어요? 그럼 수련할까요? 아까 오전에 스님께서 그 기상관이 상마갈 때 그 가관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만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하시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세워지는 그 정멸상은 실질적인 정멸의 상이 아니고 표상화한 얼음의 투명함, 유리의 투명함, 맑고 단단함, 그리고 침묵의 그 느낌, 이것들을 가지고 표상화한 정멸상이에요. 그래서 그 표상화한 정멸상을 가라 한다. 그러면 진정한 정멸상을 경험한 게 아니고 표상화된 정멸상을 가관으로서 그렇죠. 세워서. 세워서 음,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표상화한 정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서 정멸의 본질을 인식하게 돼. 예, 정밀상을 인식하는데 예, 눈썹 아래로 봐서 예, 인식하는 방법 예, 낮에 말씀한 대로 예. 입하고 입과 목 사이 사이에서, 예. 이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주 훌륭하셔요. 자, 눈이 있죠. 이 위 눈썹과 아랫 눈썹의 요 틈, 우리가 보는 요 눈, 이게 실제로는 이 자체가 간극이에요. 어. 눈을 이렇게 감으면 위 눈썹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생겨.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안근, 보는 그 생명작용의 형질을 주시하면 그 안근 자체가 정멸상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실제로는 외부의 그 형상이 가지는 파동이 이 눈에 그 접촉이 되고 그 파동이 눈 내부의 그 신경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그 전자가 뒤통수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보는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뒤통수에서 해상이 맺히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만 우린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이 되면 보지 못해.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파동을 최초로 받아들이는 그 구조물이 있지.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각막이에요, 각막.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망막이 있어요. 망막과 각막이라는 두 개의 렌즈가 우리 카메라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갖고 원근 조절하죠. 그런 것처럼 망막과 각막이라는 두 개의 렌즈가 시신경에 의해서 수축되고 팽창되면서 먼 것을 보고 가까운 것을 보는 거야. 그때
파동을 받아들여서 전자이동을 촉발시키는 그것 이외에 본다라고 인식하는 그놈, 응? 본다라고 인식하는 그 내 마음의 그놈이 작용을 하는데, 그놈의 형질은 정멸하다. 그래서 이 각막과 망막 사이에서 그 정멸상을 보는데, 이것을 갖다 안근을 본다라고 그래요. 안근을 인식하면 안근의 형태가 정멸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눈이 곧 정멸상의 표상이 되고, 눈 위는 무념이 되고, 눈 아래는 무심이 돼. 여기서부터 이 가슴 전체까지는 무심이 되고, 여기는 무념이 되고, 눈 자체는 정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입과 이 목 사이, 이거는 언어 경로에 있는 이건 설근이에요. 언어 경로에 있는 그 설근의 형질을 가지고 정멸상을 보는 거고, 지상관을 하는 거고,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안근을 가지고 지상관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근은 이제 그 지상관의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요 지금 이 16관 체계에서는 설근을 지상관의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상이다, 묵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안근의 그 상태, 이근의 상태, 이 비근의 상태, 설근의 상태, 신근의 상태, 의근의 상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는 훈련을 해요. 자, 상품 상생원,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원의 화생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뭐냐? 육념을 관할 줄 아는 존재다. 관불앙서경에 그렇게 나와요. 상생관, 상품관, 거기에 육념을 관할 줄 아는 자는 상품 상생하는데, 그런 존재는 아미타 부처님이 임종시에 직접 영접을 나온다. 그래서 극락세계로 모셔간다 그거예요. 거기 가면 최소 육지보살이 돼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이 상품 상생할 수 있는 근기가 육군의 그 청정을 인식하고 육념처관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상품 상생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배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방법을 아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지상관, 일상관, 수상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그거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기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쌓아서 나중에는 사념처관에서 육념처관까지 할 수 있는 근기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갈 거고,
그 결과가 정토 수행의 마무리다. 그것이. 예. 그 낮에 배운 삼마발제 가관요. 예. 업식과 경계는 허상인데 음. 지금 우리가 실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업식과 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의 창출, 옳고 그른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마음에 일어나는 업식이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슬픔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대부분은 싫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기쁨을 놓고서는 그럼 기쁨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슬픔과 기쁨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 그거는 정보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슬픔은 폐와 심장이 수축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야. 응? 그러니까 폐와 심장이 수축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슬퍼. 기쁨은 반대로 폐와 심장이 확장될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폐와 심장이 확장된 사람은 항상 기뻐. 자, 그것의 가치가 뭐냐? 그 말은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쓸 것이냐예요. 응? 슬픔을 어디에다 쓸래? 기쁨을 어디에다 쓸래? 그러면 그 쓰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나타나는 거야. 더 잘 쓰면 더 많은 가치, 조금 못 쓰면 못 쓴 대로의 가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가치가 없어. 그냥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거를 쓰고자 한다면 이제 노력하게 되죠. 슬픔, 기쁨, 외로움, 분노. 저는 그거를 평등하게 바라봤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그 가치를 갖다가 매겼어요. 그래서 그 슬픔으로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응? 슬픔이 어디서 생기나를 들여다보고, 슬픔의 원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되니까 슬픔이 부처님이 됐어. 응? 기쁨도 마찬가지죠. 기쁨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이 어디서 나오나? 이걸 어디에다 쓸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 들여다봤어. 장부에서부터 호르몬에서부터 뇌 내부의 그런 연계작용까지, 심지어는 손가락 모양까지, 예?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어떻게 반응해서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이 경로들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게 가치 창출이지. 그것이 곧 가관이다. 가치 창출이요. 좋은 운명, 나쁜 운명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계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은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작이야. 어떤 가치로. 그러려면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음악가가 될래? 음악이 돼서 나오고, 시인이 될래? 시가 돼서 나오고, 어? 농부가 될래? 아, 그게 이제 식량이 돼서 나와. 어. 그렇게 써라. 내가 중이라면 나에게 있는 슬픔을 갖고 있는 모든 중생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 쓰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슬픔을 승화시켜서 그러한 가치로 만들어내듯이 그들의 슬픔 또한 그런 가치로 만들어지게끔 공감하고 공유하고 승화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관의 목적이고 그렇게 경계와 업식이 쓰여짐으로써 원만보신이 된다. 크고 작은 것, 차별이 있는 것이 그 차별을 떠나서 원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런 행을 하는 자가 곧 승이요. 중은 그런 행을 하는 자예요. 흔오해라 우비고내를 떨쳐버려야 할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원만보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거 자체가 승화되도록 해라. 그렇게 중생을 어루만지고 그 슬픔과 없이 기쁨 이거 다 자기 중생이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중생을 승화시키고 어루만지듯이 밖의 중생도 그와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그렇게 경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공간과 그 공간으로서 땅 그것을 가관을 통해서 생멸분의 승념과 그러니까 승념의 그런 차원으로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육념처관에서는 신념, 승념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삼신에서는 원만보신이라고 한 거고, 관의 단계에서는 이제 가관 또는 허공해탈, 삼해탈에서는 그걸 허공해탈이라 그래요. 어떤 장소가 있어. 그 장소를 이렇게 보니, 아, 저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렇게 돼요. 그게 허공해탈이요. 활용을 통한 천도, 가치를 통한 이제 진면목, 이게 같은 얘기예요. 쓰여지지 못하는 것은 정체된 것이고, 그거는 천도된 게 아니에요. 올바로 쓰여질 때 거기 진면목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달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칭법행이라 그랬어요. 칭법행. 고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본성을 깨달은 자는 네 가지 행으로서 경계를 수용하고 그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게 곧 달마 사행이에요. 그 중에서 칭법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진성자용,
올바름에 입각해서 쓰고 그 가치를 창출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법이라 한다. 무소구행, 오로지 아까 건강해탈도에서 얘기했듯이 오로지 본성을 이루는 그 요소만을 구할 뿐 일체 유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행과 칭법행, 이건 정반대의 행인데 두 가지 다 진리의 행이다. 하나는 법신행이고 하나는 보신행이에요. 그래서 삼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화신행이 더해지면 삼신행인데, 화신행은 이제 일치를 말해요. 스스로가 천지 만물이 되고 천지 만물이 내가 되는 것, 이게 화신행이야. 그 세 가지 행으로서 이 보살이 진면목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수행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죠. 저번 시간에 제가 대승팔도 8진로 수행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8진로 수행의 그 행법이 바로 그 삼관, 삼해탈, 삼무상의 그 요지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예. 그 스님의 지금 이 수행 체계를 보면 그 처음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능연 분석을 우선 해야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4대 어둠, 각성의 구면적 습성이죠. 뭐 12영주의 오동이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의 향화물적인 성향으로 이런 수련을 능연으로 가져가서 본성을 봐야 되는데, 그 수련을 따로 하고 또 이제 이 중간에 그 중심을 세워서 그 중간으로 비춰본 조련하는 그런 그 수행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으로 생기는 생멸정부, 세계의 뭐 심식의 생멸적 성향으로 생기는 생멸정부의 오염을 청정하게 하는 이 내척수로 운동,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육념처 수행, 이걸 또 해놔야 된다. 그 이 네 가지의 그 수행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아까 우리 영사스님이 말씀하신 그 과간에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거기서 벗어나는 그 순간의 해탈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거가 상당히 그 초기에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하나로 된다는 거를 이제 그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는데, 요번 그 스님 여기 영평사 법문에서 아까 저희가 낮에 했듯이 그 소위 들숨과 날숨 하면서 본성의 그 3단계 무념, 무심, 그 강구를 잡는 거기에 중심을 동시에 중간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날숨을 할 때 그 오음 수행을 하면서
그때 동시에 니척수로 운동을 들어줄 때 본성을 그 3단계 잡을 때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오음 수행을 할 때, 중간 수행을 할 때는 손가락을 펴는, 그렇게 되면 세 가지의 수행이 동시에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가관이 있다. 그게 업식이든 경계든 간에 그거를 육념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그 3단계 수행을 하면서 불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귀념처는 잡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신념처하고 승념처, 천념처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각성을 증강시켜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 현안 그 업식이라든지 경계를 해결해서 이 임종 이전까지 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수행법 아니겠냐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제가 좀 질문은 그 마지막에 그 세계 상계의 수행 세계는 이제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걸 자유롭고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노력인데, 끝에 와서 그 가관에 아까 말씀하신 그 명사님의 질문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지 않고 쓰임새를 좋게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지금 승패가 달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놓고서는 네 가지 차별이 있어요. 이거 지울까요? 원만보신의 행법을 놓고서는 이제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관점이 수용적 관점이에요. 네 가지 수용적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수용한다. 나 스스로를 원만보신으로 쓰는 거예요. 둘째는 상대를 수용한다. 상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원만보신의 의도를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로움을 주고 배려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주변을 수용하는 거예요. 원만 보신을 하는데 나를 수용하고 상대까지는 수용을 했어. 그러면 주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혜가 대두가 돼야 돼요. 경영이든 통치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변을 수용해요. 옛날에 강스님하고 덕스님이 있었어요. 강스님과 덕스님이 30년을 토굴에서 살았어. 그래갖고 이제 깨달았어요. 서로가 이렇게 해도 서로 깨달았던 걸 인정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이 저 스님들은 다 선지식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스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대의 선지식을 찾아서 과연 우리의 깨달음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당대의 최고 선지식은 경헌선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물어 이제 경헌선사가 사는 이제 그 절 있는 데까지 왔어. 그런데 나무 밑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세. 그리고 이제 화로를 꺼내놓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차 한 잔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내리면서 한 잔씩 이렇게 이제 마시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노인네가 소를 타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그 보아하니 아주 빼짝 말던 노인네고 볼품없는 노인네인데 소는 아주 뭐 튼튼하게 잘생겨서 뿔도 막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아유 참 그 소 참 잘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스님이 그 노인네한테 아이 저 노인장 내 말씀 좀 물읍시다. 혹시 이 근처에 경헌이라는 스님이 산다는데 그 스님 사는 절이 어딘지 아시오? 그랬더니 말을 않고 쑥 그냥 지나가 버렸어. 대답도 않고 물어보니까 휙 돌아보고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저 늙은이 참 손은 잘났는데 참 사람 볼품 없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노인네가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저 노인장 혹시 이 경헌선사가 어디 계신지 아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경헌이라는 스님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물어보시오. 이렇게 노인이 하는 얘기가 저쪽 일은 그만두고 이쪽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쪽 일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일이고 무상의 일이요. 이쪽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요. 유상의 일이요. 그러니까 강스님과 덕스님이 멍하니 이렇게 서로 얼굴만 마주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너는 수용했지만
상대를 수용하지도 못했고, 그러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주변을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어? 그저 너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수용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고 가버렸어. 아니,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스님들이. 그래서 무슨 도인이 사는 골짜기에는 그 마을 늙은이도 다 도인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물었어. 이 스님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낮에 만났던 노인이 그 마루에 앉아 있는 거야. 어? 그때서 아이고 저분이 그분이었구나 하고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니들은 이미 저쪽 일은 다 했는데 부족한 건 이쪽 일이다. 이쪽 일을 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법행하며 직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 지나가는 노인한테 차 한 잔 못 꺼내주면서 무슨 도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차 따라놓고 지들끼리 쫄짝쫄짝 마시고 있으면서 노인한테 그거 차 한 잔 권할 만한 그 여유가 없으면서 니들이 무슨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부터 배워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놓고서 이것은 이쪽 일이야. 이쪽 저쪽. 이거는 무상의 일이고 본성의 일이야. 본성은 지금 우리 능연하면서 하잖아, 그죠? 하면 돼. 근데 이쪽 일은 이 수용성과 이 조화성은 이게 뭐 원만보신이거든요. 이건 법신의 일이요. 이것은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다. 이로움을 주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조화를 통해서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주변을 수용하고 주변 밖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이걸 놓고서도 선지식을 만나서 수없이 법거량을 하고 수없이 넘나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더 큰 중생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수용하고 주변 밖을 수용한다. 능숙한 사람은 그 키워드를 알아. 그래서 주변이 관심을 갖고 이끌려올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추게 돼요. 주변을 수용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 상대에게 배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주변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비회사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야. 백성을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된다.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백성을 가슴으로 안는가? 일치요.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안고 백성을 끌어안고 세계를 끌어안고 법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일치력이 소위 교류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주변을 통섭하려면 주변과 교류할 줄 알아야 돼. 또 주변 밖을 통섭하려고 해도 주변 밖과 교류할 줄 알아야 돼. 무엇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내세워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가? 내가 교류할 수 있는 주변은 얼마만큼인가? 또 나는 무엇을 내세워서 주변 밖과 교류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야죠. 육식의 견지로서는 자기를 수용하기도 바쁘고 상대를 수용하기도 어려워. 최소한 7식의 견지에 들어가야 상대를 수용해요. 그리고 80, 90으로 가야 주변과 주변 밖을 수용해요. 식의 발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수용적 관점에서는 저렇게 네 가지 것이 있고, 이제 이 조화라는 걸 놓고 이제 조화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를 창출해 내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주변 밖을 수용하고 주변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지혜일 수 있어요. 조화적 관점으로 이제 그와 같이 원만보신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부딪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도외시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 조화를 창출한다. 그건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부딪혀서 조화를 창출한다? 좀 생소하죠. 또 기다려서 조화를 창출한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좀 때가 되기를 기다리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도외시해서 또 조화를 창출한다? 이거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조화를 통해서 원만보신을 이루는 이 네 가지 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창출할 때는 이것은 물들지 않아야 돼요. 상대의 그늘에 물들면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괴로운 사람 구제한다고 함께 했는데
그 괴로움에 물들어가고 나도 괴로워. 조화가 되겠어요? 더 큰 파괴가 일어나지. 예.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해서 조화를 이룰 때는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이 거리감. 그래서 저는 저 노력을 할 때 꽃으로 보자. 꽃으로 보자.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가 꽃이다. 꽃으로 평등하다.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이쁜 꽃, 요런 꽃, 저런 꽃. 나의 정원이다, 이거 다. 그저 잘 가꾸면 되지. 그러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뭐 벌레가 돼서는 안 되잖아. 정원사가 돼야지. 정원사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이것저것을 다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원사의 마음으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볼 줄 아는 이 마음이라야 물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노력을 했었죠. 부딪혀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어요. 게을러 터지고 아주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워야지. 목표의식도 없어. 그냥 막 이기적이고 싸워야지. 싸워서 다만 부딪힐 때는 목표가 결국에는 이 조화를 이룬다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힐 때는 화를 내고 싸우자고 할 때는 저와 나는 조화를 이룬다라는 확신을 갖고 부딪혀야지. 이게 뭐해? 이건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서라도 저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나가 떨어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건 바보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요 놈은 한마디만 하면 나가 떨어질 놈이야. 그럼 걔하고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요 놈은 좀 튼튼해. 그러면 그 얘를 부딪혀갖고 얘들을 다스리게 해야지. 안 되는 거지. 얘는 함께 해야 되고 얘는 부딪혀야 될 애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부딪혀라.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냐? 아니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자, 지금은 때가 아니구먼. 그래. 아직은 조화를 이룰 수 없어. 왜 그러냐? 쟤는 존재 목적이 없어. 나는 존재 목적이 있는데 존재 목적이 없는 걸 데리고 조화니 뭐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가 존재 목적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언제 쓰여질지 몰라. 그러면 더 크게 나를 쓰기 위해서 그 때를 만나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스승님을 만났을 때 스승님이 저한테 무엇이 될꼬? 그래서 저는 뱃사공이 되랍니다. 배는 있든가? 처처에 있죠.
강은 있더냐? 아이, 저처에 있죠. 응. 그래, 그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큰 배를 만들자.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다듬어지고 원만해지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했어요. 기다리면서 한 일이에요. 역량을 키워라, 기다리면서. 도외시한다. 남한 북한 관계가 도외시 관계예요. 응? 뭐 가까이 하려고도 안 되고, 뭐 멀리 하려고도 안 되고, 뭐 멀리 하려고 해봐야 찝쩍거리고, 가까이 하려고 해봐야 또 뭐 티격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외시를 해야 돼. 근데 도외시를 한다면은 반드시 전제로 줘야 될 것이 뭐냐면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그 라인을 반드시 남겨두고 도외시해야 돼요. 북한 뭐 안 돼. 다 끊어. 교류할 수 있는 자원도 다 없애버리면서 도외시를 해버려? 그러면 조화를 얻을 수 없어요. 도외시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교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류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두고 나는 도외시 해라.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직접 아버지 보긴 싫어. 그래도 내 동생을 통해서는 아버지 도와주고 효도를 해야지. 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외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교류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두고서 도외시를 해라. 인연을 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어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남겨두고 끊어라.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함께 하더라도 물들지 않고 부딪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부딪히고 기다리더라도 역량을 개발하고 도외시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놓고 도외시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조화를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이쪽리를 하는 원만 보신을 이루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의 관점. 그게 이제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친법행이죠. 과보, 인과, 인연인과 오로지 본성으로 그리고 원만보신행 이것이 행의 관점에서 이거는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경계를 수용하고 조화를 창출하고 원만보신을 이루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대를 수용하고 나를 버린다. 나를 수용하고 상대를 버린다. 상대와 나를 동시에 취한다. 상대와 나를 동시에 버린다라는 이제
그 네 가지 관점이 또 대두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원만보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저거는 교류와 조화, 존재 목적의 실현이라는 이걸 두고 그야말로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성취를 이루게 돼요. 아이고, 오늘은 떠들다 보니까 수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근데 스님, 조화적 관점이 저희들이 아는 것과 되는 것은 틀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게 참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이쪽에서 살기는 어려운 건데 저쪽 일이 밑바탕이 안 되면 될 수 없는 어떤 당연하죠. 일이라든지 그런 예. 거거든요. 그렇죠. 무상의 본성의 일이라는 저쪽 일이 되지 않으면 이쪽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의 발현이라는 것이 안 돼요.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80발현이 안 돼. 본성을 인식했을 때 80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80이 발현되지 않으면 저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폭넓은 조화를 이뤄낼 수 없어요. 스님, 이거는 저 질문이 아니고 좀 일환된 말씀인데요. 지금 스님의 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수용적 관점의 그런 리더십, 그 다음에 소위 조화적 그 관점에서 그 꽃을 약간 일으키셨는데, 좀 이런 비중은 우리 영평사의 환성 스님이 많이 떠올라요, 적용이. 스님께서 좀 더욱더 같은 점이시기 좀 말씀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괜히 저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스님께 아첨해가지고 크게 듣고 올 건 없는데, 제가 그 나이 된 걸로는, 우리 큰 스님이 저런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법석은 우리 회주 스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인연으로 새로운 이 수행 풍토가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것은 참 큰 공덕이고, 저는 실상 이 법을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이 법을 설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전에는 노력을 했었는데, 뭐 수십 년 노력을 해봐도 알아듣는 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그냥 책으로나마 이렇게 나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로 또는 이제 이렇게 자료로 남겨놓는 거로 내 역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님 인연으로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이제 배는 띄워졌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싣고 이제 노져서 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은 스님의 은혜죠. 네. 이거 별 얘기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조금 듣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그 구선 선생님을 만난 인연이 좀 기연이에요. 기연이고, 저는 소위 참선한다고다가 남아미탑을 영을 많으면 극락간다고 또 해탈한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구선선 스님 그 하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나 내가 들었죠. 듣고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선 다는 모르니까 벼슬을 많더라고요. 그 저수를 보면 좀 가늠이 되었다 해가지고 거금 돼가지고 치러 섰어요. 그래서 몇 권 읽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수행 체계하고는 너무 다른데, 많이 다른데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선지식을 썩혀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저 선지식께서 영평사에서 그렇게 강의를 불교방송에 강연을 하고 싶다는 그 의지를 보이셔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롭게 수행을 하고 지금 아주 몽롱해요. 사실은 몽롱하고 그렇지만 하나도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도 또 김어거리 장님이 뭘 안다고 뭘 하려면은 제가 느끼는 거로는 너무 부처님 가까운 그런 선지식이라고 믿어져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도반들이 많이 해주시니까 또 좋고, 또 우리 주변에 훌륭하신 스님들께서도 또 공감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오래오래 해서 이 불법이 다시 진작되기를 한번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도반으로 함께 수행해서 위로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앞으로 다가올 인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범이 되보자. 예. 아무튼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몇 번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 집 같은 생각이 들어 이제. 한번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가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